자,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 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일계 채권에 한한다. 자,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그 하자에 가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손배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얘는 또 공사대금 채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직 돈을 안 줬어.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에 한해서 동시이행을 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까 동액에 한해서 보수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권리에 해당하여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있고 압류채무자가 있겠죠? 그러면 채권자가 있을 거고요. 자,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 얘네 사이에 채권이 있잖아요.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 얘의 채권이 이제 압류당한 채권. 이게 피압류채권.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근데 압류명령이 얘가 압류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얘한테 송달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압류 효력이 생겼잖아요. 자동채권이 그 이후에 발생을 했어요. 이 자동채권. 이거 다음에 이게 발생을 했어요. 그 자동채권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여 제3채무자는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그쵸? 얘네 둘의 관계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채권이 그 이후에 송달 이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인은 이미 그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저번 앞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 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간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선이행 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채권자랑 채무자랑 이게 정기, 계속 거래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에 일정 기간마다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뭐 1일마다, 뭐 30일마다 이런 식으로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얘는 먼저 이행을 했단 말이죠. 물건을 줬어.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데 얘가 돈을 안 줬어. 그런 경우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거 돈 내놓을 때까지 다음 기간에 공급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두 개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청구와 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자,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을 거잖아요.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단 말이죠. 특약에 넣었어.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어. 라는 특약이 없는 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를 부가세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를 한꺼번에 매도인한테 줘야죠. 그쵸? 그래야 이제 이거 그 매도인은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너 부가세 주기로 했잖아. 라고. 부가세 나중에 따로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거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 이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매수인이 그러면은 내가 이거 이행 인수할게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피담보 채권은 공제하고 매매대금 주면 돼. 내가 너한테 매매대금 줄게. 공제하고 줄게. 이러지 않는 이상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근저당권은 당연히 돈 받는 것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이 걸려있는 부동산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을 거잖아요. 자,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 채무여야 하지만 그 의미는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건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죠? 변제공탁은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제공탁하려는 채무는 당연히 현존하는 채무여야 되죠. 미래에 내가 무슨 빚을 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빚을 갚아놓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다 똑같은 채권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채권일 수도 있죠.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채권의 집행근원으로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 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자,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했어요. 돈을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이거를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랑 상관없이 어쨌든 공탁을 한 때에 변제 효력이 생겨요. 근데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다른 채권이 있었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 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돼가지고 이게 회수가 돼버렸어요. 회수가 됐는데 채무자 말고 이 제3자나 그 피공탁자한테로 갔겠죠. 그럼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이게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효력도 당연히 같이 없어져야죠.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한 때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하도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이거 아니죠. 자, 원래 공탁에 그 이행 의무가 없는데도 반대급부 이행 의무 이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변제공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무효란 말이죠. 근데 채권자가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고 이거 내가 할게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채권자 원래 받아야 되는 채권자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유효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받겠다는데 굳이 이걸 무효화할 필요 뭐 있어.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령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더라도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얘가 돈을 받으려고를 안 해요. 나 네가 주는 돈 받고 싶지 않아. 혹은 연락이 안 돼. 그런 이행 제공을 하였더라도 수령을 거절할 것 같아. 영 끊었어. 그러면은 채무자는 이행에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죠. 연 끊었다고 해도 돈은 갚아야 돼요.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 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 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공탁 문제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채무액이 원래 이만큼인데 채무자가 이만큼만 공탁을 했어요.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공탁인데 그 후에 부족분을 다 채워가지고 공탁을 했어요. 그럼 이거 다 채웠을 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져가기 전에 이거를 공탁 목적인 원래 이거였는데 저 이걸로 바꿀게요 라고 하고 이거를 없애고 이걸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채무의 목적을 바꾸는 거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제 법령이라던가 이런 것도 조문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안 되죠.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하고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용하면서 사용 수익하게 된다. 자, 교회는 총유 형태인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자,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제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청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나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126조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표현 대리는 일단 내가 이만큼의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 대리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권한을 넘어서 이만큼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애초에 교회의 대표자는 이 권한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 교회 대표자는 권리를 가지 못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당임 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자, 금전 채무 보증은 돈 드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이거를 관리하거나 뭔가 처분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그 내부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한 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 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되기 이전의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 의무는 앞으로 성립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다. 자, 교회를 만드는데 성립을 할 경우 여기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죠? 대표자가 그 상법 저기랑 똑같아요.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해서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직 실체가 없어요. 아직 교회로서 뭔가 인가나 뭐 이런 저기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대표자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앞으로 성립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한 거예요 라고 해봤자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귀속된 저기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해서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재산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로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일부 교인들이 여기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면서 이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교회 소속이 아닌 거죠.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완전 뚝 잘라가지고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낸 돈인데 내 재산인데 내가 여기다 기부한 재산인데 이렇게 해봤자 혹은 내가 원래 이거 처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봤자 더 이상 거기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싹 다 흡수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제외하고 얘네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선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 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은 재산 형태가 합유죠. 근데 이 조합체가 합유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조합원들이 공유 등기를 했어요. 근데 애초에 재산 형태가 합유인데 공유 등기를 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대해서 명의 신탁을 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소유자는 누구? 조합체라는 거예요. 왜냐면 명의 신탁이니까. 얘네들은 그냥 수탁자로서 이거를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자,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한다. 이거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합유는 조합체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랑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합원의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합유자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합유 그 조합체에서 뭔가 다른 특정한 약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이제 합유 지분이 이제 그 상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해서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에 준합유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금 통장이 하나라도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해야 되는 거니까 동업자금을 이제 이거는 준합유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공유 관계 아니고 준합유 관계. 자,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업체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 행위에 해당한다.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단 말이죠. 경쟁 입찰에.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이게 무효예요 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하는 거는 합유재산, 우리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거예요.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 명의인의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쵸? 합유재산인데 이 중에 한 명이 단독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합유자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말소시킨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등으로 합유, 그 전체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구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채권자랑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라는 말은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만약에 채무자가 내가 월 10% 해가지고 돈 빌릴게 하면은 얘가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러면은 31일 날 나한테 이자를 10%를 줘 라고 해가지고 월 10% 계약을 했어요. 그럼 110만 원이죠. 두 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달을 빌렸으면 100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달리라고 치면은 120만 원이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채권자는 그러니까 두 달을 꽉 채우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자도 어쨌든 간에 두 달을 꽉 채워서 늦게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갖는 거죠. 둘 다. 기한의 이익. 두 달 꽉 채우면 둘 다 그게 이익인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를 했어요. 좀 일찍 갚았어. 그러면은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이만큼 기한을 더 가져갔으면 이만큼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게 됐으니까 이만큼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래 계약한 내용이랑 다르잖아 해가지고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 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
예전에는 장남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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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최근친의 연장자 적서구별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된 후에 녹음 테이프나 녹음 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니까 유언을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멸실되거나 그 파일이 분실됐어요. 이래도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뭔가 증명할 수 있으면 무조건 유언이 무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 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 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거죠. 바로바로 해야 된대요, 지상권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것은 채권인 임차권의 성질로 보아 허용되지 않고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처분 권한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아니죠, 이거는. 사용 수익권을 이제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관리 처분권이죠. 관리 처분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되면 그건 잘못이지만 임대차는 영원히 영구적으로 이제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관습성 법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 공유자들은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 건물이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자가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이상 이를 철거할 의무는 당연히 없겠죠.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지의 점유 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건물하고 대지가 이제 소유주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는데 하나가 이게 대지에 대해서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거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하고 건물이 소유 명의 장애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지의 점유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당사자들끼리 서로 알아서 쇼부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 굳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래 건물하고 대지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다가 달라지게 되면 생기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근데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었어.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야,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이미 했는데. 자,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와 같은 건물은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한 사용 수익권에 기초하여 건축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자, 토지가 공유자가 있었어요.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고 병이 있어.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한 사람이 이제 과반수 동의를 지분을 얻었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동의를 했죠. 건물을 세웠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와 같은 건물은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한 사육 수익권에 기초하여 건축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러면 안 되죠. 얘는 무슨 죄야? 그쵸?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및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갑 주식회사와 사용구입 수익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을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갑 회사는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을 회사와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한 자일 뿐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쵸? 갑 주식회사는 위탁받아서 그냥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해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청구를 해가지고 해봤자 지상물을 매수해줄 어떤 권리가 없단 말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합에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에 얘기했죠. 이거 인테리어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를 했어요.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전대인이 있는 거죠. 근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오케이 해가지고 욕조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바닥에 붙어있죠. 붙어있는 욕조를 설치를 했어요. 매수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근데 이거를 전대인이 설치한 게 아니고 임차인이 설치를 했어. 그리고 전대인도 이거를 썼어. 그러면은 전대차 종료 시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임야 상태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비용의 용도를 묻지 않고 전부 포기하겠다라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지 조성비는 그 상환 청구권 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취지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토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음식점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계약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비, 유익비 다 상환 청구권 포기를 했어요. 비용의 용도를 묻지 않고 전부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토지 주인한테 이거 사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지 조성비, 뭐 여기에다 뭐 잔디를 심고 뭘 하고 한 거는 상환 청구권 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취지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니까 대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비나 이런 거를 이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수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물을 소유하려고
소유의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 그래서 토지를 임대차했어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근데 해지가 됐어요. 근데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임차인이 잘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태지 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는데 뭘 그 계약갱신 청구를 해요. 그쵸? 지상물 매수 청구 그냥 하면 되죠? 5번.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리에 깁스를 했든 뭘 했든 어쨌든 난 계속 출근을 했어.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나 월급을 받았어. 그랬다고 해가지고 나를 친 그 교통사고 가해자가 손해배상액을 주면서 너 일했어서 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거 공제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천인공노할. 아파트 건축으로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일조권을 침해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 경우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 아파트 건축을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앞에다 아파트를 하나 더 지었어요. 그래갖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일조권을 침해해서 얘네가 불법행위 손배총을 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 전체 땅값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얘네한테 너네도 땅값으로 인해서 이익 받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줘.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소리죠. 어쨌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퉁치자고 할 수는 없어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의 가족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받은 돈에 대한 망인의 가족연한까지 법정이자 상당 이익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자, 교통사고를 가해자가 개인 택시 운전사가 이제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망인들의 가족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했어요. 이거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처분하고 받은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금전이 있을 거 아니야. 금전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해. 그러면은 너 이 부분에 대해서 몇십 년 이만큼 이자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손해배상액에서 빼고 줄게 라고 가해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전혀 다른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손해배상 우리가 뭐 이거 해야 된다고 가동연한까지 그냥 쭉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는데 그쵸? 자,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자,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을 하겠죠. 유족연금, 그래서 퇴직연금이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유족연금으로 해가지고 유족들한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따라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이거를 퇴직연금액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유족연금액을 빼야 된다는 거죠. 왜? 퇴직연금 자체가 유족연금으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제외를 해야 원래 이제 그 망인의 손해배상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에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지급된 휴업기간 중에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자, 피해자가 휴업급여금 을 받았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혹은 장애급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이게 법원에서 산정한 손해액을 초과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산정한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다른 데서 공제할 필요는 없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에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지급된 휴업기간 중에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어쨌든 휴업급여금에 대해서 이만큼 나왔는데 법원에서는 초과 금액이 이만큼 있었다면 이거는 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데서 또 다른 명목으로 이만큼 나온 것까지 여기서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휴업급여금은 휴업급여금끼리 계산해라 이러는 거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의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연원이 담보된다. 자, 근저당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빌릴 건데 지금 그 원래는 8억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10억까지 근저당권 설정해 놓을 테니까 너 필요한 만큼 일단 써 해가지고 내가 갚았다가 썼다가 갚았다가 썼다가 갚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근데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었어요. 뭐 9억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이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당연히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겠죠. 근데 확정 전에 발생한 이 9억 부분에 대한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여기에 딸리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그거는 당연히 여전히 여기서 담보되는 거죠. 근데 어디? 근저당권의 그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은 10억이니까. 자,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채권 최고액만을 설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오늘로서 계약 종료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 근저당권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요. 말 안 하고 그냥 돈 다 갚았어. 그러니까 나 근저당권 끝났겠지. 이러는 거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 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인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이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 효력은 채권 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 채무에 여전히 미친다.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를 하는 거잖아요. 채권 최고액이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서 있어서는 채권의 총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총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효력은 채권 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에 여전히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러니까 내가 10억까지 했더라도 뭐 어쩌다 보니까 지연손해금의 이자에 하다가 10억이 넘었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이 뭐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미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건데, 대지랑 이 전유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같이 넘어가거나 담보되거나 이러면 같이 담보되고 넘어가고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공장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은 당연히 그 공장 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친다. 공장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일반 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장 건물이랑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합물 밑에 토지 뭐 이런 거까지 싹 다 묶어가지고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이건 정지조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건 그냥 통으로 맨날 나오는 선지니까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거. 부부가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을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산 분할 약정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협의 이혼하면 재산 분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혼을 안 하게 됐다거나 혹은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이거 아니에요. 저번에 상법인가? 어디서도 나왔지만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조건을 성취를 방해를 했다면 만약에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이게 조건이 성취됐을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고. 자,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